자, 오늘은 6주차 수업입니다. 6주차 오늘은 Selecting Right Operating System이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5주차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하고 리눅스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을 했죠. 그리고 사실상의 이론 수업의 첫 번째 단계인 Problem Definition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블럼을 풀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언어와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것들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을 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죠. 이론적인 부분에서 이제 에이자일이나 그거의 방법론인 스크럼에 좀 방점을 많이 찍었고, 더불어서 지난 시간에는 설계를 함에 있어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이제 특화한다든지 지적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문서화하는 부분들, 이걸 설명을 했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대로 된 운영체제를 선택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대로 된 운영체제. 본인이 알고 있는 운영체제가 몇 가지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굉장히 다양한 운영체제들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이 수업의 기저로 깔려있는 리눅스 운영체제라는 것이 특별히 조금 더 이제 한 스텝 들어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왜 리눅스 운영체제가 현재 굉장히 중요한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겠고요. 오늘은 또 상당량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설명을 하고자 하니까 기술적이면서 이론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의 진행도 동일합니다.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인 부분이 좀 많아서 오늘의 클래스를 진행한 다음에 요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로 볼 만한 것들 좀 추천하고,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사항을 언급한 후, 오늘도 이제 홈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홈워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스 브레이크로 시작하기 전에 할 말은,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운영체제를 써봤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업이 대학교 2학년 1학기, 갓 고등학교를 벗어나서 1년이 지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본인이 이제 2학년에 들어와서 대학 생활의 4분의 1, 사실은 뭐 4분의 1 더 지났어요. 4학년 2학기는 이제 뭘 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시기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얼마나 많은 운영체제를 경험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뭐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는 강제로 경험했을 거고, 휴대폰의 사양에 따라 iOS 혹은 이제 안드로이드를 경험을 했겠죠. 최초의 노트북을 1학년 때 구매했을 때에 뭐 꾸준하게 그냥 뭐 삼성, LG 이런 거를 샀다 그러면 이제 윈도우즈를 그대로 쓰고 있었을 거고, 주변에서 이제 맥킨토시 사는 거를 봤으면 나도 저런 걸 한번 써보고 싶다는 마음에 맥을 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맥OS를 경험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리눅스 운영체제를 강제로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럼 본인이 운영체제를 경험한 기기들의 타입을 쓰시오 그러면 사실은 노트북, 데스크탑, 컴퓨터 카테고리 1, 스마트폰 카테고리 2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라즈베리 파이 같은 거를 이제 써본 사람이다 그러면 라즈베리 파이는 CPU가 ARM 계열, 휴대폰 계열하고 비슷한데 컴퓨터라고 칭하기도 그렇고 뭐 좀 애매한지라 라즈베리 파이 같은 걸 앞서에서 뭐 피지컬 컴퓨팅에서도 얘기했지만 제3군으로 쓸 수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라스피안, 데비안 계열의 리눅스나 아니면 우분투 메이트 뭐 이런 것들을 써봤을 확률이 있을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쓰는 얼마나 많은 운영체제를 써봤느냐, 역설적으로 뒤집으면 얼마나 많은 디바이스를 다뤄봤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그 경험에 이제 본인이 얽매여 있는 틀을 좀 깨야 돼요. 결국은 문제를 정의하고 그거에 적합한 언어들을 백지 상태에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하고 싶은 건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거를 시도한다. 뭐 좋은 습관이에요. 하지만 결국 여러분들 이제 필드에 나가서 실전적인 문제를 풀 때에는 그 문제에 제일 적합한 운영체제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운영체제를 도입하고 그 운영체제가 돌아가기 위한 하드웨어 플랫폼을 또 확보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운영체제를 써봤느냐 혹은 얼마나 많은 디바이스를 다뤄봤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겠고요. 자, 우리가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에 제일 적합한 언어들을 선택을 했어요. 이제 우리들은 좀 더 이제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언어를 과연 어떠한 운영체제에서 돌릴지를 얘기를 할 거고, 그 운영체제가 돌아가는 그곳, 사실상 이 운영체를 선택한다는 건 디바이스를 선택하는 거하고도 상당히 밀결합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런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오늘의 수업을 통해서 OS를 선택할 때의 기준이 되는 정성적이거나 정량적인 부분을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굉장히 많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건 굉장히 많은 서로 다른 요구사항이 존재한다는 거하고 동일한 얘기예요. 결국은 운영체제를 선택할 때에는 요구사항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본인이 스마트폰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선택을 해가지고는 뭔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팔겠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iOS인지 안드로이드인지 혹은 제3의 OS인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문제를 정의를 하고 풀어가는 과정에 가장 적합한 운영체제를 선택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굉장히 다양한 운영체제들이 다양한 이유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이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방금 전에 스마트폰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짜서 배포할 때 고민하는 운영체제를 얘기를 했어요. 물론 앞쪽에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크로스 플랫폼의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크로스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만들지 않는다면, 즉 다트라든지 일종의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원소스 한 번 개발을 해가지고 멀티 플랫폼 iOS든 안드로이드든 돌아가는 그런 접근 방법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결국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네이티브 코딩 방식을 쓰지 않는다면 크로스 플랫폼에선 제공하지 않는 API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서든 프로그램 전체를 안드로이드 혹은 iOS에 맞추든 아니면 일부를 안드로이드나 iOS에 맞추기 때문에 크로스 플랫폼이 사실상 무의미해지기 시작하겠죠. 이런 부분들의 가장 큰 이유를 대라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과 비즈니스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본인은 왜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샀어요? 혹은 본인은 왜 애플 휴대폰을 샀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왜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샀을까? 나는 왜 애플 휴대폰을 샀을까? 혹은 나는 솔직히 1년마다 휴대폰을 갈아타지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그렇다고 그럼 본인은 왜 그럴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오늘 이 수업 안에서는 너무 많은 얘기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수많은 개발자가 한꺼번에 고민하는 걸 다 담을 수는 없으니 이성원 교수님이 생각했을 때, 이성원 교수님이 경험한 기준에 요게 일단의 가정이 되겠죠. 한번 OS를 선택하는 이유를 고민해 본다면 방금 지금 보고 있는 이 슬라이드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일 먼저 공학적인 얘기를 하기보단 사실은 비즈니스적인 요인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비즈니스적으로 이거를 선택해야 될 이유가 내가 이 운영체제 위에서 소프트웨어를 짜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만들었지만 팔리지 않을 거니까. 혹은 이 운영체제가 사실상 시장을 너무 장악하고 있어서 이 운영체제 위에서 짜야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결국 이제 비즈니스 입장에서 소프트웨어를 짜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특히 회사들인 경우에. 그리고 하이텍이 아니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주로 한다 그러면 이 비즈니스 전적인 관점이 많습니다.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정성정량적인 패러미터를 추출한다 그러면 사실은 숫자로 추출할 수 있는 마켓쉐어죠. 시장 점유율. iOS하고 안드로이드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휴대폰을 사는 입장에선 개인 취향이지만 우리 회사가 크로스 플랫폼을 선택하지 않고 네이티브 방식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팔 것이다. 이 앱을 팔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혹은 iOS 중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먼저 질문할 건 이거죠. 한국을 시장으로 할 건지 세계를 시장으로 할 건지. 한국이다. 그렇다면 일단 쳐다봐야 되는 건 뭐겠어요? 한국에서 애플 휴대폰이 많이 팔리는지 안드로이드가 많이 팔리는지를 선택해야죠. 본인의 성향이 애플이니까 그래서 애플 짜자. 어우 큰일 나요. 옆 사람이 다 안드로이드니까 안드로이드 짜자. 그것도 아니죠. 팩트를 체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OS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비즈니스 포인트가 커요. 마켓 쉐어죠. 이 프로그램을 많이 팔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테크니컬한 이유입니다. 당연히 수많은 오퍼레이팅 시스템, 특히 리눅스인 경우에는 그 많은 변종이 있는데 다 이유가 있으니까 변종들이 만들어졌겠죠. 결국은 테크니컬한 이유에서 이 운영체제를 선택할 거를 고민해 봐야 되고요. 테크니컬한 이유를 오늘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네 가지를 언급할 거예요. 첫째는 분산, 멀티프로세스 혹은 멀티코어, 여기서 병렬로 하는 패러럴. 그러니까 수천 수만의 컴퓨터를 동시에 동원해 가지고 동시에 작업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추출해내는 것.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서버 프로그래밍이 가까운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네이버나 구글이 결국 뭐 10만 개 코어, 400만 개 코어를 가지고 있다는 건 분산 패러럴 멀티 프로세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경우엔 한 대의 컴퓨터를 할 수 없는 일들인 거죠. 두 번째 케이스로 오늘 설명할 거는 리얼타임 프로세싱입니다. 나중에 운영체제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이제 들었다면 소형학과 학생은 2학년 1학기니까 들었을 확률이 없겠죠. 운영체제 수업을 들어가면 굉장히 진부한 얘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뭐 본인은 부푼 꿈을 안고 최신형 운영체제를 배울 거구나 그럴지 모르겠는데 들어가면 메모리 매니지먼트, 뭐 파일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멀티 프로세스, 동기화 그러면서 뒤쪽에 가면 스케줄러란 얘기를 끊임없이 듣습니다. 스케줄러. 어떤 일을 먼저 하고 어떤 일을 뒤에 할 건지고 거기서 이제 리얼타임이란 얘기를 많이 해요. 리얼타임, 실시간성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일단의 생활에서도 실시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내가 요구를 하면 즉각 반응이 온다. 인스턴틀리 혹은 이미디어틀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소프트웨어를 하는 입장에서 리얼타임은 그런 건 아니고 리얼타임은 X라는 시간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면 그 X라는 시간 안에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반드시 지켜준다. 이게 이제 하드 리얼타임. 약간 흔들릴 수 있으면 이게 소프트 리얼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하드 리얼타임의 방점을 찍으면 우리 소프트웨어는 요구가 갔을 때 제로 타임의 프로세싱으로 결과를 줄 수 없잖아요. 시간은 걸려요. 리얼타임은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정해진 시간 안에는 바운더리 안에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바운더리를 넘어가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운더리 안에는 처리해 주는 거고 요 실시간 프로세싱이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점차적으로 더 확대되고 있는 무인 자동차들이 사람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치지 않기 위해서 들이박지 않기 위해서 이런 제어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시간이 넘어섰을 때 화학 반응으로 폭발할 수 있는 경우들 이런 데도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리얼타임 프로세싱을 뽑았고요. 세 번째로는 극단적으로 작은 하드웨어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우주 탐사로 보내는 그런 로봇들을 보면 대부분 굉장히 오래된 프로세서들을 써요. 이유는 굉장히 오래된 프로세서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써왔기 때문에 패치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버그가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반대로 굉장히 작은 프로세서에 적은 메모리겠죠. 혹은 요즘에 이제 IoT라고 부르는 센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쳐다보면 굉장히 작은 메모리와 CPU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흔합니다.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뭐 수천 수만 대의 컴퓨터를 다루는 디스트리뷰티드 멀티 패러럴로 접근을 못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의 제약이 심해서 거기에 구겨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번째 경우는 보안이에요, 보안. 보안을 지원하는 건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조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 보안과 관련된 프로세싱 파워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보안이 뚫렸다 이러는데 보안의 데피니션이 주로 운영체제나 네트워크의 보안을 우리가 합쳐서 보안이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는 버그나 원래 써야 되는 용도를 벗어난 것들이 이제 시큐리티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공격을 받으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암호화인데 암호화는 굉장히 프로세싱 파워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다 수학 계산이니까. 따라서 이 CQ한 것도 큰 분야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할 거는 요 5가지 카테고리를 설명할 겁니다. 비즈니스 마켓 포인트에서는 시장 점유율이라고 해석되는 마켓 쉐어.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돈을 벌려면 이 운영체제 위에서 짜야 됩니다. 그래? 가자. 이렇게 되는 거고. 테크니컬한 포인트라 그러면 멀티 패러럴 분산 처리. 이게 구글이나 네이버처럼 주로 서버, 클라우드, 엄청나게 많은 CPU 이런 거고. 예, 이게 데이터 사이언스 트랙인 경우에 주로 여기 해당하겠죠. 리얼타임 프로세싱, 실시간성이에요. 그렇다면 미래자동차 로봇 트랙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컨텐츠 트랙인 경우에 이게 해당이 될 거고, 디스트리뷰티드 멀티 패러럴은 당연히 데이터 사이언스는 디폴트지만 게임 서버에서의 MMORPG 게임을 서버로 짠다 그러면 이게 또 디폴트예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쪽으로 가보면 아고네스라 그래가지고 아예 게임 엔진을 게임 서버 엔진이에요. 게임 엔진이라 그러면 이 프론트엔드 쪽으로만 바이오스 될 수 있는데 게임 서버 엔진을 만들기도 해요. 그 다음에 미자로인 경우에도 우리 클라우드 로봇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로봇인데 뇌가 없어요. 뇌는 어디 있냐면 그 로봇 위에 없고 통신을 통해서 서버 위에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디스트리뷰트 멀티 패러럴은 데이터 사이언스는 1순위지만 우리 미자로하고 그 다음에 게임인 경우에도 서버에서 돌아가는 클라우드 로봇이나 MMORPG 서버, 게임 서버 이게 디폴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리얼타임 프로세싱인 경우에는 미자로에서 하드 리얼타임으로 제어해야 되는 경우 혹은 게임인 경우에는 우리 콘솔 디바이스들 있죠. 콘솔 디바이스들, 가젯들,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이런 데 붙는 액세서리들 이런 거 할 경우가 있어요. 뭐 익스트림리 스몰은 미자로나 이제 게임들에서 미자로인 경우에는 정말 작은 로봇, 그 다음에 게임인 경우에는 방금 얘기했었던 것 중에 정말 콘솔 디바이스 그 액세서리 가지고 하는 그 액세서리 프로그래밍 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시큐어는 뭐 미자로인 경우에는 로봇이나 자동차 이거 시큐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대사하고 게임 쪽은 시큐어를 쓸 이유가 있을까? 게임 쪽은 유료 게임이라 그러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 요구하진 않을 거예요. 교수님 시큐어는 다 필요하잖아요. 잠시 후에 볼 그 시큐어는 시큐어 컴퓨팅의 OS는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세요. 따라서 뒷부분에서 그런 얘기들을 함께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5가지 관점에서 운영체제를 선택하는 부분을 오늘은 다소 좀 지루하겠지 모르겠지만 이론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건 일단 마켓쉐어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건데 PC하고 데스크탑 운영체제입니다. 2018년 12월, 그러니까 한 1년 반 정도 된 거죠. 뭐 데스크탑은 그렇다고 그래서 크게 변하진 않아요. 보게 되면은 통계 자료에 의하면 그냥 간단히 얘기합시다. 그 한 3.4%가 리눅스 및 기타, 10%가 맥OS. 그러니까는 다 합쳐가지고 한 15%가 맥이나 리눅스나 기타. 그럼 85% 정도는 무엇이냐? 윈도우즈예요, 윈도우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데스크탑 컴퓨터와 노트북과 같은 들고 다니는 컴퓨터들의 85%, 즉 개인용 컴퓨터의 운영체제는 85%가 윈도우즈라는 겁니다. 윈도우즈의 이제 분파인 뭐 10, 7, 8, XP 뭐 이런 것들이 또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팔 건데 그 파는 대상이 그 어떤 컴퓨터야 어떤 운영체제여야 할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윈도우즈가 돈을 벌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플랫폼이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그렇겠죠? 만약에 또 우리가 윈도우즈가 아니고 맥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소프트웨어들은 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사야 돼요. 워낙 퍼센테이지가 작으니까. 자, 그러면 윈도우즈거나 맥OS거나 다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짜야겠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언어 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니 결국은 두 개 언어를 모두 지원하는 그 두 개의 운영 체제를 모두 지원하는 언어를 선택해야죠. 뭐 사실은 윈도우즈든 맥OS든 두 개를 동시에 지원하는 언어들은 여럿 있어요. 뭐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도 있고 최근에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일렉트론 이렇게 쓰면은 데스크탑 컴퓨터의 크래시 플랫폼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요즘 추세를 보면 맥OS나 윈도우즈 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짜기보단 사실 브라우저 위에서 돌아가는 웹 베이스들을 더 많이 짜죠.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만 돌아가면 그 위에서 웹 베이스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뭐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게 되면 사실은 그 뭐 수치상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우리가 네이티브로 윈도우즈든 맥OS든 그 운영체제 위에서 짜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뭐 그 프로그램을 팔기 위한 최고의 돈 버리기 모델은 윈도우즈다라고 볼 수 있으니 이렇게 숫자가 바로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넘어옵시다.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 지금 보고 있는 슬라이드의 왼쪽이 한 10여 년 전 얘기예요. 보면 뭐 안드로이드가 한 23%, iOS가 한 15%, 블랙베리라고 불러가지고 신문기사에서 조금씩 봤을지 모르겠는데 키보드 달려있는 예쁜 이메일 참 보내기 좋은 휴대폰이 있어요. 별명이 예쁜 쓰레기 그래가지고 요즘 욕을 많이 먹고 사실상 요즘은 경쟁력이 없고 국내에 수입된 모델이 있긴 하나 굉장히 오래됐고 뭐 기타 등등 그래요. 그리고 한 몇 년 전에 포기했지만 윈도우즈 OS가 올라오는 윈도우즈 폰도 있었고 아더스가 이제 아마 2G, 3G 폰이었겠죠. 이게 한 10년쯤 된 것 같고 오른쪽을 본 게 이제 2018년도 12월입니다. 이 리포트는 2019년 5월에 나왔으니 1년 전에 발표한 리포트예요. 그냥 둘이죠. 뭐 다른 애들은 셀 필요가 없으니까. 안드로이드가 85%, iOS가 14.9%입니다.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첫 번째로 보면 안드로이드를 참 많이 쓰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죠. 월드와이드여서 그래요. 월드와이드. 뒤집어서 또 보면 아니 한 회사에서 만든 휴대폰이 전 세계 인구의 14.9%나 쓰는구나. 역설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단일 회사잖아요. iOS는. 또 뒤집어서 저 iOS 휴대폰의 평균 가격과 오른쪽에 있는 저 초록색 안드로이드 휴대폰의 평균 가격을 비교하면 또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요. 안드로이드 휴대폰이라 그랬을 때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의 지배율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것도 주로 플래그십 모델 갤럭시 노트나 아니면 갤럭시 S 시리즈가 굉장히 한국에선 일반적인 모델인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안드로이드 휴대폰의 평균 가격은 굉장히 낮아요. 특별히 미국이라든지 유럽 지역과 일본 지역을 제외했을 때에는 안드로이드 휴대폰의 평균 가격이 훨씬 내려가니 예를 들어 인도라든지 약간의 그 평균적인 그 국민 수익률이 조금 이렇게 좀 다소 낮은 국가들인 경우에는 가장 인기 있는 휴대폰의 모델이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대로 대부분 수렴을 해요. 그래서 뭐 샤오미인 경우에는 삼성의 노트만큼 크기는 크지만 사실상 가격을 보면 국내에서 한 30에서 40만 원, 해외인 경우엔 조금 더 내려가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이게 약간의 착시 현상도 있고 고민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로 들어오면 국내에는 본인들이 인식하는지 모르겠지만 워낙 삼성전자의 강세로 인해서 LG전자는 사실 많이 힘들어졌죠. 그래서 국내에는 안드로이드가 굉장히 지배율이 높아요.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중장년층도 좋아하시는 이유가 안드로이드인 경우에는 휴대폰 화면이 넓고 커서 이 노안 시에 아주들 좋아하시는지라 갤럭시 노트의 성능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갤럭시 노트의 큰 화면을 통해서 노안 방지용으로 사는 경우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한국인 경우에는 안드로이드가 굉장히 압도적이고 거꾸로 일본이라든지 이쪽 지역 유럽 쪽으로 가면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이 애플 휴대폰에 대한 것이 굉장히 또 크기도 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마켓시어 모바일 간단하게 보면 안드로이드지만 국가별 혹은 연령대별
기타 등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볼 필요도 있고요. 따라서 본인이 만들어서 팔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어느 지역, 어느 연령대, 이것들에 대한 건지를 사전에 고민을 하면 그들이 선호하는 휴대폰들이 나올 겁니다. 특히 안드로이드인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1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저사양, 10만 원대에도 돌아가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르들, 안드로이드도 하나가 아니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건 슈퍼컴퓨터입니다. 이 슈퍼컴퓨터의 데피니션이 좀 애매한데, 과거엔 전용으로 이렇게 하드웨어도 만들고 뭐 이랬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냥 인텔 CPU의 소프트웨어적인 경우가 더 많아져서 구글이나 뭐 이런 컴퓨터들이 다 슈퍼컴퓨터의 일종으로 또 인식이 되긴 하죠. 하지만 뭐 국가별로 과학 목적의 그러한 CPU 클러스터들을 모아서 슈퍼컴퓨터다라고 정의하는 부분은 따로 있으니까 뭐 조금 약간 블러링 돼 있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되게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왼쪽을 보게 되면 Absolutely 유닉스라는 운영체제입니다. 뭐 BSD가 위에 주황색으로 조금 있기도 하지만 유닉스라고 부르는 운영체제가 결국은 우리 Introduction to Linux 첫 번째 수업에서 얘기를 할 때 등장을 했죠. 상용으로 돈 받고 파는 거였어요. 너무너무 수구입시키기 때문에 리눅스 이즈나 유닉스, 그래서 리눅스가 탄생을 하죠. 1990년대. 결국은 저 리눅스가 모방하고 싶었던, 모방 맞아요. 유닉스 운영체제가 슈퍼컴퓨터의 1등이었고요. 거의 뭐 보면 BSD도 유닉스 계열인지라 유닉스 계열이 100%였죠. 현재 여러분들이 그 맥킨토시를 가지고 있다면 애플 컴퓨터, 왜 애플을 왜 자꾸 맥킨토시라고 부르냐면 중간에 애플 맥킨토시 이렇게 브랜드가 맥킨토시였어요. 지금은 이제 맥킨토시보다 그냥 애플 컴퓨터가 됐죠. 애플에 들어가는 운영체제가 이제 맥OS인데 이제 스티브 잡스 이전에는 스티브 잡스가 이제 쫓겨났었어요. 그다 디즈니 하고 있다가 이제 온 건데 스티브 잡스가 복귀하기 이전에는 맥OS의 운영체제가 사실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이 시스템이라고 불렀던 건데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가 다시 애플로 복귀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회사 넥스트 스텝 거기에 있는 운영체제를 가지고 왔고 그거를 이제 애플에 맞도록 포팅을 들어갔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유닉스 컴퓨터가 맥이에요. 맥OS는 유닉스 계열입니다. 뒤에도 나오는데 결국은 그래서 이 유닉스는 맥킨토시 안에서 들어가가지고 아직도 살아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슬라이드인 화면으로 돌아와서 현재 슈퍼컴퓨터 500대 서베이를 해서 500대에서 쓰는 운영체제가 뭐냐고 물었더니 2020년 현재는 깔끔하게 100% 리눅스입니다. 리눅스. 그래서 앞쪽에서는 데스크탑 PC가 윈도우즈가 85%였지만 우리가 휴대폰인 경우도 안드로이드인데 커널이 뭐냐고 물으면 리눅스예요. 스마트폰도 스마트폰도 거의 85%다 리눅스로 들어온 거고 거꾸로 iOS는 유닉스니 스마트폰은 재밌는 게 리눅스 더하기 유닉스가 거의 100%예요. 리눅스 더하기 유닉스가 거의 100%인 게 스마트폰이다. 슈퍼컴퓨터는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서베이에 의하면 500대 슈퍼컴퓨터 중에 500대가 모두 리눅스예요. 그래서 데스크탑 컴퓨터를 제외하고 거의 전부 다 리눅스와 그 유닉스의 세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수업은 관점이 상용인 유닉스를 여러분들이 만날 일이 또 없으니까 리눅스인 거고 거의 리눅스가 이제 천하다라는 얘기를 또 귀에 인이 박히도록 다시 또 얘기할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그래서 첫 수업에서 인트로덕션 투 리눅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리눅스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강조를 하면 이 자료가 참 예쁘기는 한데 조금 몇 년 된 거예요. 숫자 가운데 부분을 좀 우리가 집중하면 결국은 리눅스는 변종이 되게 많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깎아내린 거지만 한 400개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그래요. 리눅스는 오픈 소스고요. 대부분의 디스트로들이 또 프리 돈을 받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 보게 되면은 데스크탑인 경우에는 그래요. 터무니없이 숫자가 작기는 하지만
재밌는 거는 최근에 윈도우즈 7이 단종이 되면서 XP도 그렇지만 보고 있잖아요. 윈도우즈 10으로 가지 않아요. 윈도우즈 10이 굉장히 고가고 윈도우즈 10으로 가면은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를 못 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뭐 하모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리눅스 운영체제를 국내 환경에 맞도록 커스터마이즈한 디스트로를 이제 데스크탑에 설치하는 걸 학교나 국공립에서 그 공공기관에서 시도를 하고 있죠. 결국은 데스크탑이 유일하게 리눅스가 잘 안 들어갔는데 이 부분도 점점 확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요건 교수님의 지극히 사견. 97인데 저거는 이게 예쁜 그림이 한 3년 돼서 그렇고 지금은 100%. 지금은 서버 쪽 혹은 이제 슈퍼컴퓨터 앞서에서 본 거 보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마켓 쉐어 측면에서도 사실 데스크탑 노트북을 제외하면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서버, 기타 슈퍼컴퓨터 그리고 이후 등장할 IoT 뭐 이런 거는 다 리눅스화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 수업에서 인트로덕션 투 리눅스를 다시 한번 마켓 쉐어 측면에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방점을 찍고 지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도 첫 번째 수업에서 봤었던 건데 리눅스 파운데이션이 저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해요. 리눅스 파운데이션 안으로 계속 오픈소스들이 컨트리뷰션 되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들의 가치, 그 다음에 리눅스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많은 그 강연과 교육을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제공을 하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리눅스화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종류의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리눅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리눅스 파운데이션의 안에서 하고 있는지, 뭐 이런 숫자들을 재니까 리눅스 파운데이션은 뭐 네이버만큼은 들어가지 않겠지만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 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있나 구경을 하는 건 굉장히 좀 권장할 만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리눅스 운영 체제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결국은 우리가 디스트리뷰티드는 굉장히 많은 CPU들을 쓰는 거죠. 수천 수만 개, 뭐 구글은 뭐 1억 개까지 한번 돌려봤다는데, 그 다음에 멀티 패러럴한, 그러니까 복수의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떠 있고 같은 작업을 하는 이런 거에서 쓰는 OS 뭐를 쓰십니까? 그럼 다 리눅스밖에 없어요. 요즘 뭐 사실 뭐 유닉스는 글쎄요, 기술 개발이 그렇게까지 많이 발전이 안 돼서 약간 정체되어 있고, 따라서 여기서 이제 리눅스를 선언하는 이유는 이제 오픈소스 기반으로 디스트리뷰티드 하면서 멀티 패러럴한 서버 OS로서 왜 리눅스를 언급하는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리눅스 운영체제는 익히 아는 것처럼 유닉스가 되고 싶었던 운영체제였고요. 리눅스의 가장 큰 장점은 인간이 만들어낸 CPU 중에 리눅스가 안 돌아가는 CPU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이 돌아갑니다. 과거에 뭐 파워PC, 맥킨토시, 아미가, 덱, 알파, 선스파크, 암 이런 게 있었지만 최근에 그냥 심플하죠. 인텔 CPU 아니면 암 CPU 크게 두 가지로 줄어들었는데 뭐 리스크 이런 것도 아직 살아는 있지만 아무튼 대부분의 하드웨어가 만들어지면 그 벤더 자체가 리눅스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리눅스가 올라가지 않는 CPU는 없다고 얘기할 수 있고, 반대로 윈도우즈는 암 프로세서 위에서 윈도우즈를 돌린 사례는 있지만 성공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어요. 따라서 주로 이제 윈도우즈는 인텔 계열의 CPU를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리눅스는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죠. 리눅스 파운데이션이 단지 리눅스 운영체제만 커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굉장히 많은 오픈소스를 커버하니까 우리가 리눅스라고 부르면 OS 더하기 알파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게 맞죠. 그 알파는 리눅스 파운데이션이 하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시작은 91년도 개인인 리누스 토발즈가 시작을 했지만 이제 30년이 돼서 굉장히 많은 어마어마한 기능과 프로그래머들이 헌신하는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사용자들은 점점 늘어난 것들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데스크탑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스마트폰, 뭐 서버, IoT
대부분 다 리눅스 프로그래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리눅스 운영체제에 친하지라고 한 건 왜 이렇게 번잡하고 귀찮은 걸? 그게 아니고 정말로 데스크탑에서 유저 입장을 떠나 이제 데스크탑 이외에 개발자가 되기 위한 문을 한번 열었을 뿐입니다. 많이들 친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리눅스는 현재 가장 많은 CPU와 개발자와 플랫폼들에서 돌아가면서 또 오픈소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천 수만 개의 CPU를 쓰는 분산 멀티 패러럴 서버에서 돌아가는 독보적이라는 표현 좀 그렇기는 한데 굉장히 강력한 운영체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리눅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경제적 가치는 리눅스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소프트웨어들, 뭐 기본적으로 MS 오피스와 비슷한 오픈 오피스라든지 뭐 이런 그냥 개인 프로그램들도 있고, 더불어서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AI 소프트웨어, 기타 등등도 대부분 다 리눅스에 들어가요. 그래서 가치는 뭐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 리눅스가 왜 멀티 패러럴 서버 프로그래밍에서도 많이 쓰느냐? 시작할 땐 그렇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점점 많이 쓰게 되면서 첫 번째로는 스테이블하다라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한 컴퓨터 위에서 멀티 패러럴한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도 돌아가는데, 예를 들어 한 컴퓨터 위에서 돌아가는 A가 있고 B가 있을 때 A 프로그램이 잘못 동작한다 그래서 컴퓨터를 통째로 날리는 일은 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A하고 B가 있을 때 A가 죽더라도 B가 성공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따라서 B가 A를 모니터링 하다가 A를 다시 살리는 이러한 안정적인 기능들을 리눅스 운영체제는 이미 제공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장난감으로 시작을 했지만 원래 이런 거를 했던 유닉스를 끊임없이 모방했고, 유닉스가 하는 것들을 대부분 해내는지라 이제는 안정화된 거죠. 릴라이어블하다는 거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대부분 버그가 있어요. 그 버그들은 대부분 이제 처음엔 드러나지 않다가 뭐 한 달, 두 달씩 소프트웨어가 그 리셋을 하지 않으면 끝내는 그런 버그가 드러나죠. C++ 프로그래밍 할 때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포인터를 잘 다뤄라, 메모리를 잡았으면 해제하는 것을 굉장히 잘해라,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해요. 다른 언어들인 경우에도 뭐 자바라든지 자바스크립트, 파이썬도 메모리에 굉장히 주의를 해라. 언어가 메모리를 커버하는 기능이 자동으로 들어있지만 프로그래머가 신경 써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왜 그러느냐? 로직인 맞는데 오랜 시간 돌다가 죽는 프로그램들의 대부분은 이 메모리를 잘못 다뤄요. 조금씩 메모리가 낭비되다가 결국 막판에 모자라서 죽어버리는 건데, 리눅스 운영체제는 이미 뭐 365일 24시간 돌리는 소프트웨어들이 사례들이 워낙 많이 나왔고, 리눅스를 돌려본 분야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리눅스 운영체제가 불안하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리눅스 운영체제 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불안한 거지. 그래서 운영체제 자체가 뭐 24시간 365일 돌려서 문제가 없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뭐 비슷한 맥락이지만 라즈베리 파이를 가지고 24시간 365일 서비스를 하는 게 가능할까요? 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의외로 라즈베리 파이로 서버, 그러니까 웹 서버라든지 아니면은 네트워크 어태치드 스토리지, 나스 서버라 그러죠. 요런 거를 24시간 365일 돌린 사례들은 뭐 끊임없이 나와요. 교수님들 심심풀이 삼아서 그 지금은 이제 모바일 랩, 여러분들 수업 게시판으로 많이 들어왔었던 그 사이트를 옛날에 심심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라즈베리 파이로 한번 몰래 한 뭐 6개월 돌려본 적이 있었어요. 소프트웨어 융합화가 만들기 전에. 뭐 전혀 문제 없이 사람들이 불만도 별로 없었고요. 성능도 의외로 제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도 이제는 24시간 365일 돌리는 것도 큰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인정받습니다. 이건 뭐 논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례들이 나와야 되는데, 리눅스 서버를 24시간 365일 돌려서 죽었다라는 사례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릴라이어빌리티에 대해서는 크게 이슈를 삼지 않아요. 파워풀하죠. 가장 강력한 이유는 밑에 있는 리눅스는 컴플리트한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고도 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일단 리눅스는 작아요.
그래서 주어진 하드웨어 환경에서 윈도우즈보다 훨씬 빠르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도 파워풀하지만 사람들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을 만들어서 컨트리뷰션 합니다. GitHub에 어마어마하죠. 이 사람들이 주로 컨트리뷰션하는 OS의 1순위가 리눅스예요.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GitHub도 돈을 주고 샀고 올해는 이제 윈도우즈 서브 시스템에 우분투가 이제 올라가서 아예 윈도우즈 위에 우분투가 올라가는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이 첫 번째로 플랫폼을 결정을 할 때 리눅스를 선택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나 아니면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들의 양이나 그 질이 타 운영체제, 사실 윈도우즈죠. 윈도우즈를 압도하고요. 맥OS하고 리눅스를 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이 개발 환경 입장에서 봤을 때 개인적으로 교수님은 맥을 좋아해요. 당연하죠. 뭐 청소년 때부터 이걸 썼으니까. 하지만 사실 여기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라 그러면 리눅스의 개발 환경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리눅스에 맞춰서 개발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맥OS가 유닉스의 일파고 유닉스가 리눅스의 아버지기는 하지만 맥킨토시에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건 상당히 불편해요. 따라서 맥OS는 사실은 이 서버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이렇게 권장하지는 않아요. 뭐 다양한 이유로 편하기는 한데 얘가 이 위에서 뭔가를 하고자 할 때는 많이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수많은 개발자들이 리눅스를 제1 운영체제로 해서 컨트리뷰션을 하기 때문이지 뭐 맥OS가 납부된 건 아닌데 납부된 거죠, 납부. 그러니까 유닉스는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안 가져서 유닉스를 위한 개발은 사실 많이 안 한다는 겁니다. 일단 리눅스에서 마친 다음에 그걸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은지라 추세상으로는 확실히 개발 환경 구축일 때 리눅스가 제일 편한 경우는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 파이썬을 할 때에도 윈도우즈스러운 부분들, 맥OS스러운 부분들은 별 설명을 안 했어요. 이유는 그 뭐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리눅스 베이스드로 처음에 릴리즈가 됐기 때문에 리눅스를 사용을 하면 파이썬이라 이런 것들도 훨씬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리눅스는 뭐 경제적 가치는 뭐 치더라도 스테이블하고 소프트웨어들이 죽는 것들 중에 그러니까 한 컴퓨터 위에 죽은 소프트웨어가 다른 소프트웨어를 죽이는 일이 별로 없고 릴라이어블하고 24시간 365일 파워풀하고 작으니까는 뭐 똑같은 하드웨어에서 더 많은 성능을 내기도 하지만 워낙 방대한 컨트리뷰션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능이나 그 질적으로 좋은 소프트웨어들이 많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여러분들한테 언급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스테이블하고 릴라이어블하고 파워풀하니 우리가 서버에서 수천 수만 개의 CPU를 사용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짤 때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쵸?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방점을 찍어서 서버 프로그래밍에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리눅스 운영체제가 이런 구글이나 네이버 같이 디스트리뷰티드 멀티패러럴한 서버 환경에서 좋은 이유를 좀 더 얘기하면 첫 번째로는 네트워킹입니다. 네트워킹. 유닉스, C++, C 이 세 개가 왜 나왔는지 끊임없이 얘기를 할 때 등장한 회사 AT&T였어요. AT&T가 우리나라의 KT 같은 회사인데 처음에는 미국의 전국을 커버했었던 통신회사고 이 통신회사가 교환기를 아주 훌륭한 교환기라는 시스템을 만들 때 이제 C 언어가 필요했고 C 언어가 필요한 이유는 유닉스 운영체제를 만들려고 그랬고 그래서 C 언어와 유닉스 운영체제와 네트워킹이 한 몸을 이루는 게 이제 시작이었는데 유닉스의 분파인 리눅스는 유닉스의 분파인 리눅스는 애시당초 유닉스가 그 네트워킹 기능이 강했던 거를 거의 다 가져와요. 서버는 주가 네트워크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리눅스는 네트워크 기능들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사실 운영체제라고 얘기를 하면 데스크탑이라고 했을 때 1995년도 이전의 윈도우즈는 네트워킹 기능이 없었어요. 그냥 컴퓨터의 디스크, 메모리, 화면 제어 이런 걸 하는 거였고 1995년이 지나면서 윈도우즈 안에도 네트워킹 기능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운영체제라고 칭했을 때에는 반은 사실 전통적인 운영체제, 디스크 네트워크, 하드웨어 다루고 이런 것들이고 반은 사실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따라서 리눅스는 아예 네트워크를 위해서 만들어졌었던 운영체제였던 유닉스의 계열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기능이 굉장히 좋아요. 따라서 리눅스를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건 네트워크 기능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으니 두 번째 블릿에 있는 것처럼 수많은 서버들을 돌리기 위해 참 좋은 운영체제와 환경이라는 겁니다. 웹서버, FTP 서버 이런 애들이 애시당초 만들어질 때 유닉스 혹은 리눅스 위에서 시작한 애들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네트워크가 밀결함된 소프트웨어들, 서버 프로그래밍에 애시당초 좋은 애고요. 세 번째 블릿을 보면 리눅스 운영체제가 공짜인 거지 그 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 중에는 상용으로 돈을 받고 제공하는 아주 훌륭한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리눅스를 표방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소프트웨어들을 만들어서 팔 때 모델이 두 가지죠. 되게 이제 오픈되어 있는 프리 버전을 다운받으면 제약된 기능을 사용하는 거고, 돈을 내면 추가적인 기능은 제공하는 거죠. 추가로 쓸 수 있도록. 혹은 subscription이라고 해서 레드햇이 주로 쓰는 기법인데, 오픈소스에 기반한 소프트웨어를 팔 때에는 라이센스에 걸리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팔면서 돈을 받는다 면 되게 좀 복잡해져요. 하지만 이제 레드햇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지원한다고 해서 본인들이 리눅스 운영체제를 커스터마이즈하고 그 위에 본인들의 소프트웨어들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돈은 컨설팅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받고. 따라서 실제로 레드햇은 유료예요, 유료. 유닉스가 그 리눅스가 유료인데 따라서 만족이 안 되면 뭐로 오픈소스 프리 소프트웨어로 돈을 받고 컨설팅 받을 회사들은 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이런 게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긴 한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도 자체적인 오픈소스를 만들어서 외국처럼 오픈소스를 써서 만족하시면 하세요. 하지만 본인들이 개발자가 없거나 굳이 이거를 직접 만드실 필요가 없으면 우리로부터 기술 지원 받으시고 한 달에 혹은 1년에 일정 금액을 내시면 돼요. 이런 모델이 아마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리눅스라 그래서 내가 어딘가에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어요.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easily upgradable인데, 자, 이제 6주차를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 apt 혹은 apt-get이라는 명령어를 이제 쓰기 시작할 겁니다. 잔소리를 조금 하면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소프트웨어 깔 때 윈도우즈식으로 웹사이트에서 단추 눌러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 더블 클릭해서 어플리케이션 매니저가 깔아주고 이런 거 이제 하지 마세요. 리눅스에서 프로그램을 깔기 위해서 터미널 창을 열고요. 거기다가 sudo 한 칸 띄고 apt-get 한 칸 띄고 install 이 명령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게 뭐냐? 터미널 창에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가장 일반적인 명령이죠. 이미 익숙하게 쓰고 있다 그러면 잘하고 있어요. 나중에 서버 운영체제, 즉 우분투 서버 설치하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없어요. 시커먼 화면에 프롬프트만 껌뻑일 텐데 그때 포트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치하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타이핑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그래서 불편할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리눅스가 매우 발전을 많이 해가지고 타이핑은 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거 참 편하고요. 옛날에 리눅스에서 프로그램 설치할 때는 이거 설치하고 저거 설치하고 순서도 맞춰줘야 되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런 거 자동으로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편합니다. 더불어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심하면 윈도우즈보다 편하기도 해요. 본인이 알아서 자동으로도 해두고. 그래서 네 번째 블릿은 업그레이드도 쉽다라는 부분이고요. 멀티 프로세서. 본인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사면 뭐 듀얼코어, 쿼드코어, 옥탈코어, 코어라고 부르죠. 이 CPU는 이 실리콘 안에 감춰져 있는 박스 하나지만 뚜껑 열면은 회로상으로는 그 안에 코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멀티코어 당연히 지원을 합니다. 윈도우즈보다 더 잘 지원을 하고요. 당연히 멀티태스킹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융합 개론에서 배웠지만 윈도우즈는 태생이 본인 혼자서 그 컴퓨터를 쓰는 개인용 OS였지만 리눅스는 애시당초 유닉스를 따라했고 유닉스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을 해서 서로 다른 일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었어요. 따라서 멀티태스킹은 당연히 되는 거에 멀티 유저도 되죠. 그래서 맥OS나 리눅스는 반드시 그 유저 아이디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들어오죠.
기본적으로는 루트란 계정도 있고 어드민이란 계정도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여러 명이 들어와 가지고 같이 수많은 작업을 동시에 돌릴 수 있는 멀티 프로세서면서 멀티태스킹이 되고 멀티 유저가 쓸 수 있는 운영체제다라는 거죠. 그래픽 인터페이스 설문조사 해보니까 엘리멘터리 OS 깐 사람들도 있어요. 작년에 예쁜 쓰레기라 그랬다가 한 학생이 저는 너무 좋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제 많이 예뻐졌어요. 그래서 리눅스 기반으로 되어 있는 디스트로들도 뭐 개인적으로는 엘리먼터리 보면은 참 예쁘다라는 생각이 나오는데 많이 예뻐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 윈도우즈보다 또 편하기도 하고 아예 뭐 윈도우즈하고 메뉴 체계가 거의 똑같기도 해요. 민트 깐 사람들이라 그러면 민트 써본 사람은 윈도우즈하고 거의 비슷해서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이건 좀 사기인 것 같고 불편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그래픽적으로도 좋아졌다. 그 다음에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어요. 찬반 양론이 있지만 결국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지성이 발휘돼서 문제점을 더 빨리 찾고 해결할 수 있으며 단시일 내에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대부분 서버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짠 소프트웨어를 돈 받고 팔지 않아요. 그런지라 서버 프로그래머 하는 사람들은 더 오픈소스를 좋아하고 많이 컨트리뷰션 합니다. 그 위에서 뭔가를 창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만들고 있는 걸 다른 사람들하고 빨리 경험 교류를 해가지고 단시일 내에 빨리 그리고 다 안정적으로 문제없이 보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뭐 데이터 사이언스 서버 프로그래머들 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게임 트랙에서 서버 프로그래밍 백엔드 쪽 하는 친구들 클라우드 로봇 하는 친구들이라 그러면 더더욱이 오픈소스에 조금씩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기술적인 장점을 리눅스가 제공을 하고 이러한 이유로 Distributed Multi-Parallel 서버에서 리눅스가 쓰인다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언급할 수가 있어요. 자, 리눅스 시스템을 기술적인 특징을 좀 설명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가능한 내부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해요. 리눅스는 참 많은 고초를 겪었어요. 교수님이 나는 라떼인가? 라떼인지 모르겠지만 교수님 회사에 있을 때에도 리눅스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그 토론을 많이 했고 그때 이제 팀을 짜서 한 6개월 동안 하기도 했는데 통상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리눅스 운영체제는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될까? 이 질문에 대해서 집단지성이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에이 농담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은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와 사람들이 정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쉐어할까? 굉장히 무리수 같은 질문이기도 하고 한국에서 정말로 오픈소스를 하는 사람들의 컨트리뷰션이 많냐고 물으면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는 리눅스인 경우에 컨트리뷰션 수나 이런 걸 모두 따지면 이제 사실 조금 시작을 하는 단계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리눅스는 굉장히 많은 질문과 공격을 받기도 하는데 아무튼 기술적으로 리눅스는 굉장히 급반전되어 있고 데스크탑을 제외한 거의 전체 영역에서 쓰고 있다는 건 너무 기초적인 질문은 서로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에 성숙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리눅스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앞쪽의 기술적 특징들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제 설명을 하겠고요. 아까 윈도우즈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운영체제란 반은 전통적 운영체제가 해야 될 부분들이고 반이 네트워크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지금 설명을 세 가지 관점에서 할 겁니다. 하나는 리눅스의 커널이라고 부르면 운영체제 중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핵심 부분에 해당해요. 통상 운영체제 수업에서 배우는 전통적인 부분들이니까 메모리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스케줄러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원래는 파일이 같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건 떼어내서 리눅스 파일 시스템, 디스크를 어떻게 다루는지 이런 부분들. 사실 파일 시스템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장비를 보게 되면 네트워크 어태치드 스토리지라 그래서 하드 디스크가 네트워크 기능이 있어서 본인이 컴퓨터 안에 끼어 있지 않지만
네트워크에서 직접 요구를 받고 응답할 수 있는 뭐 제품 기준이라고 그러면 뭐 시놀로지라든지 이런 데서 만드는 NAS라고 부르는 애들이 꽤 많죠. 결국은 파일 시스템이 또 독자의 노선을 걸어서 NAS 이런 거는 파일 시스템이 더 강력하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대개 시놀로지가 또 리눅스 계열의 운영체제를 씁니다. 그래서 파일을 다루는 부분을 이제 별도로 또 얘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은 앞서 얘기했던 네트워킹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디스트리뷰티드 멀티 패러라는 서버 OS에서 리눅스를 쓰는지 요 관점에서 리눅스의 커널, 그 다음에 네트워킹,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키워드들을 한번 기술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커널이란 단어를 일단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커널은 대부분의 운영체제에서 비단 리눅스가 아니어도 대부분의 운영체제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들을 커널이라고 얘기합니다. 리눅스도 커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커널에 해당하는 부분은 밑으로는 하드웨어나 자원들을 다루고 위로는 운영체제의 상단부 혹은 어플리케이션에게 하드웨어 자원들을 제공해주는 역할들을 담당을 하지요. 두 번째 분릿의 첫 번째 있는 것처럼 원래는 커널을 얘기할 때 이 네트워킹과 관련된 부분들도 얘기를 하는데 통상 커널은 운영체제 수업을 들었을 때에 배우는 메모리를 매니지먼트하고 메모리의 실행 프로그램들이 실행될 때 그들을 관리하고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라고 하죠.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누가 먼저 할지에 대한 스케줄링을 하고 특히 멀티태스킹인 경우에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마치 동시에 도는 것처럼 얘네들의 잡 스케줄링을 또 해줘야 되죠. 우선순위가 높은 애들을 제어해주기 위해서 프로세스 중에 프라이티가 높은 애들을 프라이티 컨트롤도 해줘야 되고 앞쪽에서 릴라이어블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프로그램이 죽어도 영향을 안 준다고 했으니 프로세서가 차지하는 영역을 다른 프로세스하고 분리하는 아이솔레이션 이런 복잡 다사다난한 일을 해요. 그래서 운영체제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질문을 많이 하는 경우가 특히 이 서버 쪽으로 오게 되면 하게 되는 겁니다. 자라서 이런 커널은 이런 다양한 특별한 작업을 하는 소프트웨어 코드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커널은 뭐 OS의 역사를 봤을 때 뭐 모노리틱하다. 리눅스는 모노리틱 계열인데 마이크로하다. 마이크로 커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리눅스의 커널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평가를 받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코드는 굉장히 작은 걸로 되어 있고 하드웨어하고 밀결합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하드웨어들이 나오면 리눅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리눅스 커널은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 위에 올라갈 수 있다고 인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리눅스의 커널은 작고 안정적이며 할 수 있는 일이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죽어가는 컴퓨터에 리눅스를 깔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리눅스의 커널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빠른 거다. 윈도우즈는 좀 크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요. 특히 그 윈도우즈는 기존의 운영체제를 계속 밑에 깔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더더욱이 좀 헤비한 상황이죠. 리눅스는 그래서 저 작은 커널이 이제 특징이고요. 따라서 저 커널이 작기 때문에 작다는 거는 메모리를 적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CPU도 이제 적게 쓰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센서라든지 IoT 이런 데도 올라가기가 참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의 커널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작고 강하다라는 것을 한번 리마인드를 했습니다. 리눅스의 네트워킹 측면인데 사실은 유닉스는 지금의 우리가 쓰는 인터넷이 아니고 전화 교환기였어요. 전화 교환기를 통한 통신의 유닉스를 가지고 이제 장비를 만든 건데 리눅스는 재밌는 게 우리가 지금 TCP/IP라고 부르는 통신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고유명사 인터넷이죠. 이 인터넷을 만들고 인터넷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장비를 만든 사람들이 대부분 리눅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For example,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단어가 나온 그 웹서버 그리고 웹서버 위에서 돌아가는 브라우저 이런 것들에 대부분 핵심 소프트웨어들이 리눅스 계열에서 많이 만들어졌어요. 리눅스에서. 그래서 결국은
인터넷이 활성화됐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웹서버가 만들어지며 그 웹서버를 만들기 위한 하부 통신 소프트웨어를 짤 때 리눅스 기반으로 한 경우들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는 조금 심하게 썼는데 다른 데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리눅스가 인터넷을 만든 부산물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조금 그런 과장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리눅스를 가지고 수많은 인터넷 개발자들이 실제 개발을 했습니다. 통신 소프트웨어들을 생각을 하고 리눅스에 구현을 하고 이랬던지라 사실상 리눅스가 현재 인터넷이 있게 한 가장 기술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리눅스의 통신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소스 코드를 열어서 그 안에 개선을 하거나 하는 작업들도 회사들이 꽤 많이 해요. 본인이 만든 통신 서비스가 성능이 안 나온다. 그러면 리눅스의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보고 그것을 개선하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개선한 것을 거꾸로 통신하는 표준 쪽에다가 제안을 해서 표준화를 하거나 그런 작업들도 많이 하죠. 그래서 리눅스는 여기서의 네트워킹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인터넷, TCP/IP 이런 것들이 대부분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설계되고 구현이 됐던 부분들이 많은지라 인터넷에 가장 어울리는 운영체제가 뭐냐고 물은다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대부분 리눅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리눅스와 관련된 네트워킹 기술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발전하는 회사가 누구냐고 물으면 당연히 누가 나오겠습니까? 구글이 나오는 거예요, 구글. 그래서 우리가 웹브라우저에서 주소창에다 뭔가를 쓸 때 앞에 HTTP라고 나오잖아요. 웹파이썬 프로그래밍 때 HTTP가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로서 이 웹과 관련된 컨텐츠를 실어 나르는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버전이 1.1이 최초였고 그 다음에 2.0 지금 3.0이 만들어지는데 2.0과 3.0은 사실상 구글이 다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그 구글이 본인들이 만든 HTTP들을 결국 리눅스 기반으로 코드도 짜고 오픈소스로 열어버리고 그거를 표준에 가져갑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인터넷에 기반을 한 땡땡을 한다 그러면 가장 기술적으로 친화도가 높고 기반이 되는 운영체제는 더더욱이 리눅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눅스 가운데 빨간색 펭귄이 있는 거 보면 리눅스 커널,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게 결국 기본적인 일들, 거기다가 파일들, 그 다음에 하드웨어 다루는 거, 네트워크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일단 왼쪽으로 가보면 하드웨어가 있죠. 결국은 리눅스 기반으로 슈퍼컴퓨터, 데스크탑, 스마트폰, 태블릿 같은 모바일, 센서나 이런 와치 같은 웨어러블, IoT, 맨 밑에 이제 임베디드까지 다 퍼지고 있는 거고요. 데스크탑에서 포션이 좀 낮을 뿐이지 다른 분야는 거의 다 리눅스와 리눅스의 사촌들이 장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다양한 오픈 소스들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분야라고 볼 수 있어요. 맨 위에 보면 이제 웹서버 솔루션 램프, 리눅스, 아파치, MySQL, PHP 이래가지고 램프라고 웹서버를 할 때 약어가 있는데 그거부터 위에서 아래로 보면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 분산 처리, 방금 얘기했던 라우팅 데몬, 이건 네트워킹,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CAD, CAM 쭉 내려오죠. UI도 데스크탑 UI, 터치 UI, 웨어러블 UI. 결국 리눅스는 거의 모든 것들의 코어가 돼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요. 앞으로 점점 더 그 분야를 활성화할 겁니다. 활성화 한다는 건 새로운 디바이스들을 포함해 갈 것이며 데스크탑 쪽에서도 좀 더 인지도가 확산되는,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축소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리눅스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고 멀티 패러럴이라는 게 기술적인 부분에서 거의 전방위적으로 커버하기 때문에 요 안에서 좀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눅스가 유닉스가 되고 싶었지만 서로 다른 길을 걷긴 걸었죠. 둘의 차이를 조금 논할 필요가 있어요. 리눅스와 유닉스의 차이. 리눅스는 무료죠. 유닉스는 그렇지 않아요. 유닉스 돈 주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한은행이라든지 여러분들 기타 금융권으로 가면 월급 많이 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금융권 회사들은 유닉스를 많이 씁니다. 신뢰성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아무리 기술적인 얘기를 많이 돼도 10년, 20년 써봤어라고 물었을 때에 글쎄 하면 안 쓰는 집단이 있어요. 그게 보수적인 회사들인데 항공사들이 그래왔다가 최근에 좀 깨지고 있고 은행 금융권도 그래왔다가 조금씩 변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유닉스를 써요. 그래서 IBM이라는 회사에 예를 들어서 이제 AIX 이런 운영체제들도 있고요. 결국은 유닉스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쓰는 데 있고요. 영 아니면 1로 보면 안 됩니다. 비율이 줄어드는 거고 특정 분야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일단 큰 차이점은 리눅스는 프리고 유닉스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리눅스도 프리가 아닌 게 있다고 얘기했어요. 레드햇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만 우리가 유닉스하고 리눅스가 시스템 콜 레벨에서는 컴패터블하다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C++를 가지고 유닉스에서 유닉스 함수를 불렀었다 그러면 대부분 리눅스 위에서 컴파일을 다시 했을 때 돌아갑니다. 그래서 API 레벨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크게 수정이 발생하지 않아요. 특히 리눅스에서 만든 오픈소스들이 유닉스로 갈 때에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차이점이 안 느껴지게 거의 만드는 경향들이 많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호환성 측면에서는 높죠. 그리고 리눅스하고 유닉스가 성능을 비교한다 그러면 사실 유닉스가 조금 더 덜 나와요. 나쁜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안정적이라는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 리눅스인 경우에 이런 경우가 크겠어 하고 약간 미묘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면 유닉스는 굉장히 오래되고 전통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 쓴 경우들이 꽤 많고 필요 없을 것 같은 소프트웨어들이 관리 목적으로 많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능은 평균적으로 보면 유닉스가 좀 낮게 나오기는 하는데 나쁜 건 아니에요. 안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리눅스하고 유닉스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봤을 땐 조금 비슷하다. 왜냐하면 컴패터빌리티가 있으니까. 하지만 서비스를 실제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리눅스는 비용이 안 들어가죠. 유닉스는 돈 주고 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금융권이라 그러면 유닉스가 더 안정적이지 않느냐라고 그랬을 때 리눅스가 할 말은 많으나 딱히 할 말은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점. 따라서 둘은 기술적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쳐다보고 있으면 서로 다른 포인트들도 꽤 많이 아직은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거 왼쪽 끝에서 1970년대인데 쭉 내려오면 왼쪽 끝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애가 그래요. 유닉스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C++C에서 수없이 얘기했었던 그 회사 AT&T의 벨랩이 아래 써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C 언어를 만든 두 명의 굉장히 유명한 저자 중에 한 명 데니스 리치와 아마 이분은 살아계실걸요? 켄 톰슨이 있습니다. 유닉스와 리눅스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고. 자, 그러면 이제 리눅스를 만나러 가야죠. 오른쪽 끝에서 유일하게 초록색으로 반짝이는 그냥 초록색은 하나네요. 리눅스가 1990년대 리누즈 토발지에 의해서 있죠. 리누즈 토발지가 얘기하고 리눅스 파운데이션이 얘기하는 정식 아버지는 그 앞이에요. GNU. GNU is not Unix라고 불렀었던 실제로 돌아가는 오픈소스가 있었었던 운영체제인데 지금은 대부분 사라졌고 혹시 리눅스에서 GCC 이런 C++ C 컴파일러를 써봤다 그러면 그 GNU GCC가 넘어와서 리눅스에 GNU가 있고요. GNU는 이제 강력한 라이센스를 만드는 데에는 일조를 했죠. 그리고 그 밑에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을 했었던 리차드 스톨만이 있어요. 이것들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융합 개론에서 배웠던 거죠. GNU 이스난 유닉스지만 그 뿌리는 결국 설계 철학은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점선을 따라가면 유닉스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유닉스, GNU, 리눅스가 이제 정식 뿌리고 비공식이지만 항상 얘기가 나오는 건 리눅스로 돌아가면 화살표가 두 개에서 내려와요. 미닉스가 있죠. 미닉스 밑에 안드류 S 탄넨바움이라고 있으며 앤드류 S 탄넨바움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OS 책 중에 공룡책이라는 게 있는데 표지가 공룡이에요. 요즘도 그런가? 모르겠다. 이 탄넨바움 교수님이 운영체제를 가리키는데 이론만 가리키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 직접 코딱지만한 운영체제를 만듭니다. 당시 플로피 디스크라고 부르는 수백 킬로바이트 안에 들어가는 아주 예쁜 유닉스의 모사판을 만들었는데 책을 사면 미닉스를 줬어요.
최근에는 거의 활동이 없습니다. 근데 혹자들은 리노즈 토발즈가 수업을 듣고서 리눅스를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리눅스에 컨트리뷰션 할 때 뭐라도 있지 않았는가, 미닉스가 이거의 아버지가 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리눅스는 강력히 부정합니다. 아무튼 탄넨바움 같은 훌륭한 교수님이 심심풀이 삼아 학생들을 위하여 OS를 만들었으니 미닉스가 있고 찾아보면 실제로 있어요. 정말 작아요. 그래서 리눅스가 있게 한 배경들과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유닉스 GNU 리눅스 혹은 유닉스의 GNU 더하기 미닉스 리눅스가 그 뿌리가 되겠고요. 맥은 어디 있냐면 바로 그 위에 있어요. 노란색 맥OS 있죠? 맥OS. 맥OS는 재밌는 게 앞에 넥스트 스텝이 있어요. 넥스트 스텝이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었던 스티브 잡스가 가지고 있었던 회사. 넥스트 스텝의 뿌리는 또 BSD예요. BSD는 버클리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션인데 결국 유닉스가 활성화되고 회사가 주도로 하자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일종의 아카데믹 쪽에서 그리고 이 개발자들이 별도로 만들었던 패밀리가 BSD 패밀리입니다. 버클리 패밀리예요. 여기 만들어진 OS들이 굉장히 많아요. BSD는 사실상 그 커머셜이지만 프리 BSD 이런 건 또 돈을 안 받기도 하고 따라서 맥OS는 아버지가 넥스트 스텝, 그 위에 BSD, 그리고 철학은 유닉스에서 가져온 게 맞고요. 유닉스로 다시 돌아와서 밑을 보면 커머셜 유닉스하고는 솔라리스 유닉스웨어, HP에서 만든 UX, IBM의 IX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AX. 그래서 유닉스들도 지금 분파들이 많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윈도우즈를 만든 회사 MS 도스를 만들자고 요통했었던 IBM 뭐 이런 계열은 사실 이 계열에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지 않는 거고 이것이 현재 우리가 멀티 패럴하며 가장 강력한 운영체제 리눅스를 잇게 한 뿌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맥OS는 그러면 유닉스도 훌륭하고 BSD도 훌륭하고 넥스트 스텝도 훌륭한데 왜 맥OS는 서버에서 안 쓰나요? 서버에서 썼어요. 맥OS 서버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애플은 서버에서의 비즈니스에서 크게 성공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애플은 서버에서의 하드웨어 제품을 단종했고 애플의 서버 하드웨어가 단종이 되니 자연스럽게 맥OS는 서버 쪽에서는 쓰이지 않게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맥OS는 데스크탑 기능들이 조금 더 강화돼서 지금에 이르렀고요. 리눅스는 서버 쪽으로 쭉쭉 뻗어나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맥OS도 유닉스 계열이기 때문에 멀티 패러럴 하다느니 앞쪽에서 있었던 거의 모든 얘기는 맥OS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2학년 1학기 이미 지났으니까 노트북을 권장해 봐야 도움이 안 되겠지만 맥OS를 권장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예쁜데 UI가 내부는 가장 강력한 전통 유닉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얼굴이 두 개인 야누스적인 습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회사의 서버 개발자들은 맥OS를 선호해요. 맥OS에서 리눅스 계열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이 컴패터블하고 또 맥OS에서 리눅스 버추얼 머신 돌리는 것도 어렵지 않아서 맥OS에서 편안하게 개발하고 나중에 진짜 머신에 리눅스를 돌리면서 소프트웨어 업로드하는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이 우리가 가장 강력한 멀티 패러럴 하면서 디스트리뷰트한 리눅스가 있게 한 수많은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리눅스의 아버지가 유닉스다, I'm your father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리눅스의 디스트리뷰션은 훨씬 더 많다고 얘기했어요. 결국 뭐 400개가 넘는 것들이 디스트리뷰션이 발생을 했는데 유명한 디스트리뷰션만 모아서 설명을 하면 맨 위에 이제 데비안 분파들이 많죠. 라스피안도 데비안 분파예요. 라즈베리 파이에 올라가는 디폴트 OS. 그리고 우분투가 2000년대 들어서 급격한 인기를 쓰는 것들이 있고 아래쪽에 내려오면 나중에 컴퓨터 공학과 조진성 교수님의 수업을 들어두기를 권장하는데 참 잘 가르치세요. 성격도 좋으시고. 여기 보면 이제 센토스 주로 좋아하세요. 센토스는 보면 이제 또 레드 쪽에서 분파가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중간에 이제 또 수세 리눅스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림들이 사실은 커널이나 기능적인 관점에서 유명한 애들이고요. 최근은 예쁜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예쁘게 되어 있는 엘리먼터리 OS도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
윈도우즈의 GUI하고 비슷하게 만든 민트, 그 다음에 다 쓸데없는 거 없애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개발자들이 요즘 많이 또 선호하는 팝이 있어요. 팝OS. 그래서 리눅스도 디스트리뷰션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어, 그 뿌리들, 그 커널이라든지 멀티 패러럴한 이런 뿌리들, 즉 서버 쪽에서 본다 그러면 요런 애들이 주로 많이 쓰입니다. 서버 쪽에서 뭐 예쁜 엘리먼터리 뭐 이런 걸 쓸 이유는 없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왔는데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한 겁니다. 마켓 쉐어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적인 선택, 그 다음에 뭐 사실상 솔 서바이버라고 부르죠. 분산 멀티 패러럴한 분야에서의 리눅스, 사실 리눅스라고 얘기해버리는 게 그냥 맞을 수도 있어요. 부분을 설명을 했고요. 세 번째는 리얼타임입니다. 특별히 하드한 리얼타임, 정말로 똑깍똑깍 시간이 맞아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 최강자는 그냥 하나 딱 쓸 수 있어요. VXWorks라고 있습니다. 돈 주고 사는 소프트웨어고요. 윈드리버라는 회사가 팔고 있어요. 홈페이지 그림인데 예쁘라고 보여준 게 아니고 아주 강력하게 본인들을 써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니 저 오른쪽에 그림이 세 개가 겹쳐 있죠. 하나는 비행기 안에 조종석이에요. 하나는 우리가 뭐 기차, 전철, KTX 같은 것들. 맨 오른쪽은 로봇들입니다. 똑깍똑깍 시간이 맞아야 되는 극한 환경에서 쓰는 OS. 특히 그 인공위성이라든지 우리가 탐사선 이런 데도 VX웍스는 많이 써요. 이렇게 똑깍똑깍 하드 리얼타임 실시간성이 반드시 보장이 돼야 되는 곳에서는 거의 절대 강자라고 부르는 회사 VX웍스가 있고요. 돈을 내고서라도 써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요 VX웍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하면서 하드 리얼타임 OS의 기능들, 이런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X웍스는 앞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돈을 내야 돼요. 커머셜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고 애시당초 리얼타임 OS 분야를 타겟팅을 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윈드리버라는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고요. 그 미국에 있는 회사예요. 리얼타임은 앞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해진 시간 안에는 반드시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처음에 타겟했을 때부터가 뭐 서버나 데스크탑이 아니에요. 1987년도에 최초의 소프트웨어 버전이 나왔을 때부터 우리는 앞쪽에서 봤었던 이제 로봇이라든지 기기 제어라든지 항공, 인베디드 시스템 분야에서 데터미니스틱한 퍼포먼스는 반드시 정해진 시간은 지킨다 라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세이프티, 뭐 시큐리티, 에어로스페이스, 디펜스, 국방, 메디컬, 인더스트리, 산업, 로봇, 에너지, 교통, 트랜스포트, 오토모티브, 자동차 안에도 꽤 들어가요.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저거는 백색 가전인데 뭐 필요한 경우에 가전제품이죠. 들어가기도 합니다. 시당초 이런 분야를 타겟해서 만들어진 운영체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VXWorks라고 읽어요. 리얼타임 OS가 가지는 특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건데 첫 번째로는 멀티태스킹 당연히 강행해야죠. 이거는 뭐 앞쪽에서 멀티 패러럴 디스트리뷰티드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분야인데 리눅스도 지원을 하지만 강력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것들 무엇이 있느냐? 프리엠프티브, 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 중요한 작업이 들어온 겁니다. 무슨 작업이에요? 원전 제어에서 화학 반응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일정 시간 안에 반드시 이 작업이 돼야 돼요. 기존 작업을 중단하고 치고 들어가는 건데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반드시라고 얘기하는 것. 적당히 지켜지기도 해요. 일반적인 리눅스나 유닉스가 서버 위에서 돌아갈 때 이런 프리엠션이 되기는 돼요. 하지만 요구하는 수준의 부합이 안 되니 VX웍스가 나온 거죠. 그리고 라운드 로빈이라는 것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똑깍똑깍 예를 들어 1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10대에게 0.1씩 나눠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되고요. Fast Interrupt Response, 하드웨어에서 어떤 신호가 떴을 때 운영체제가 이것을 받는 걸 Interrupt라고 부르는데 이런 반응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똑깍똑깍 돌아가다가 무엇에서 이벤트가 뜨면 빨리 받은 후 필요할 때 프리엠프티브, 그거에 대해서 모든 작업을 멈추고 그 작업에 딱 몰두해주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대부분의 이제 운영체제들이 32비트 체제에서 시작을 했어요. 유닉스, 리눅스 그래요. 지금 뭐 64로 가고 있죠. 심지어 뭐 MS, 윈도우즈 이런 것들은 16비트에서 시작을 했었으니까. 근데 애시당초 VX웍스는 64비트 체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루고자 하는 메모리, 프로세싱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넓은 분야를 생각을 해서 애시당초 시작을 했고요. 세 번째 블릿에 나온 건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이 아이솔레이트도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뒤에 부분에 가면 커널하고 메모리 프로텍션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리눅스도 아까 언급한 부분이 있었어요. A와 B가 동작을 하는데 A가 죽으면 B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00%냐 그러면 글쎄 이럴 수밖에 없어요. 리눅스도 가끔 죽거든요. VX웍스는 그런 부분이 좀 더 강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멀티 패러럴 프로세싱하는 운영체제들이 하는 것 중에 더 강한 포인트들을 더 뭐랄까 일반적으로 서버에서 웹 서버 돌릴 때는 그 정도로 하드하게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드하게 지원하지 않는 것들을 아주 강하게 지원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지원한다라는 거. 네 번째 블릿을 보면 당연히 멀티 프로세싱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에러 핸들링 하는 부분들이 더 강해집니다. 죽지는 않는 거예요. 에러는 나겠지만.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파이썬이나 C++에서 이제 우아하게 프로그램을 짜면 이제 익셉션 핸들링을 잘하면 프로그램이 죽지는 않죠. 잘못된 동작이 일부 있지만 서바이벌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는데 OS에 그런 피처가 많고요. 리눅스는 주로 앞쪽에서 TCP/IP 계속 방점을 찍고 인터넷이라고 얘기했지만 블루투스, USB에 지나서 CAN은 컨트롤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해서 자동차 안에 있는 그 전자기기들이 쓰는 통신 방식의 표준이 CAN이에요. 이런 CAN이라든지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들, 컴퓨터처럼 OS가 있지 않은 부품들에 대한 통신도 굉장히 잘 지원을 합니다. 끝에 가면 이제 컨티뉴아, 헬스 디바이스 프로파일 이런 것들처럼 VX웍스는 의료기기들이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 통신 스펙 이런 것들을 잘 지원을 해요. 그래서 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수많은 기기들, 장비들 이런 쪽의 통신이라 그러면 리눅스보다도 VX웍스가 훨씬 더 미리 선도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니 결국은 인간들을 위한 서비스보다는 기기들을 위한 서비스에 굉장히 특화된 OS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번 시간에는 운영체제 과목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 운영체제를 배우다 보면 이제 세마포 이런 단어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하나밖에 없거나 소프트웨어가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 소프트웨어들이 이거를 쉐어해야 될 때 누가 쓸 거냐 혹은 쓰고 있는 자를 방어해주는 이런 기전인데 VX웍스는 이런 것들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것처럼 로컬 앤 디스트리뷰티드 메시지 큐라 그래서 프로그램들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이제 분산 환경에서도 잘 돌아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중앙 집중화되면은 이게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라 그래서 죽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잘 죽지 않는 환경을 많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에러라든지 에러에 대한 보고, 메모리를 방어해서 죽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참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거를 이제 디버그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C++ 뭐 하이레벨 랭귀지 레벨로 디버그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은 밑바닥에서 기기들과의 주고받는 아주 저 밑바닥에 있는 디버그를 할 때가 많아요. 뭐 어셈블리 언어 이런 것들도 이 VX웍스에서는 많이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 밑바닥에 디버그를 할 수 있는 이제 심볼릭 디버깅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들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VX웍스는 실시간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 항공기기, 무슨 뭐 원전, 로보틱스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분야고요. 그래서 앞서 시작을 할 때 하드 리얼타임에 미자로를 언급을 했잖아요. 미자로인 경우라면 이 VX웍스를 경험을 해보면 좋겠는데 상용이어서 좀 아쉬움이 있죠. 그럼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훌륭하다고 하시는 리눅스는 왜 이게 안 되나요? 있어요. 리눅스 중에서도 RT 리눅스, 리얼타임 리눅스라는 애가 있고요.
리얼타임을 시도를 많이 하는데 이 VxWorks 수준까지 가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VxWorks는 처음부터 백지 상태에서 딱 이런 용도로 만든 거예요. 안 그러려면 우리가 리눅스 커널을 이걸 다 개선을 해야 되는데 VxWorks 수준까지는 안 온 거죠. 하지만 RT리눅스 이런 것도 보면 기존의 범용 리눅스의 커널보다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족스러우면 쓸 수 있고요. 미자로인 경우에 이제 ROS 쓰잖아요. ROS. ROS도 이제 처음에야 뭐 만들고 돌아가니까 즐겁고 만세 부르겠지만 쓰다 보면 이게 리얼타임성이 조금씩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ROS에 개선해야 될 위시리스트들을 보면은 항상 리얼타임이 나와요. 그래서 미자로인 경우에도 ROS가 많이 쓰고 훌륭한 거니 거기에 리얼타임을 개선하는 본인의 코딩을 집어넣는 컨트리뷰션을 한다 그러면 아주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토픽이에요. 작은 환경인데 목차에 뭐라고 썼냐면 extremely라고 얘기를 했어요. extremely, 매우 작은 겁니다. 기가도 아니고 메가도 아닌 킬로바이트대를 얘기를 해요. 킬로바이트대 컴퓨터가 1970년대, 80년도에 8비트 컴퓨터들, 애플2 이런 거였죠. 자, 이거는 지금까지 설명한 OS 중에 가장 따끈따끈한 건데 제퍼라고 부르는 OS가 있고요. 화면을 보면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가져온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어요? RTOS가 있네요. 실시간성이 일부 있다는 거예요. 실시간성을 지원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어느 정도 실시간성이냐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VxWorks 때 또 했죠. 그리고 리소스 컨스트레인드 디바이스, 작은 디바이스입니다. 그런데 시큐어하고 세이프하기도 해요. 안정적으로 동작하기도 하고 보안이 제공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제목이 참 재밌는 게 제퍼 프로젝트 strives to deliver예요. 참 극한 표현을 썼죠. strive 한다 그러니. 자, 제퍼. 가장 최근에 만든 OS 중에 하나인데 한번 뭐 하는 애인지 구경하러 들어가 봅시다. 이 카테고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extremely small한 디바이스들을 다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퍼가 타겟한 게 되게 재밌는 시스템을 타겟했어요. 마이크로 컨트롤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얘기했는데 통상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는 컴퓨터지만 아두이노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부릅니다. OS가 없어요. 그냥 펌웨어라고 그래 불러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짜서 그냥 퓨징한다 그러죠. 박아버려요. 아예 이렇게 못을 망치질 하듯이. OS가 없는 주로 그런 조그마한 애들에게 또 OS를 주고 싶은 욕망. 그러다 보니 두 번째 블릿에 있는 것처럼 쓸 수 있는 메모리가 굉장히 작아요. 8KB 뭐 이런 거예요. 여기에 맞춰진 새로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제퍼고요. 리눅스 파운데이션이 만든 IoT용 OS입니다. IoT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IoT 디바이스가 무엇냐고 물으면 헷갈리고 IoT 디바이스를 위해서 공부해야 될 OS가 뭐냐고 물으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제퍼 이전엔. 하지만 제퍼가 나온 이후로 정말로 IoT OS 중에 세 번째 블릿에 있는 것처럼 오픈 소스고 심지어 리눅스 파운데이션이 제공하는 OS는 제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게 나온 지 꽤 됐어요. 그래도 한 2014, 15년 아닌가? 16년에 나왔나?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보드들이 이 제퍼를 지원하기로 하고요. 최근 교수님이 봤을 때에는 그 아두이노 보드들 중에서도 제퍼를 지원하는 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경험하고 싶은 친구들은 해보고요. 권장하는 트랙은 미자로인 경우에 정말 이렇게 코딱지만한 디바이스 부품을 한번 다뤄보고 싶거나 아니면은 게임 컨텐츠 트랙에서 하드웨어 콘솔 만들고 싶은 친구, 액세서리 친구들.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트랙인 경우에는 글쎄요, 센서에 관심이 있으면 모를까. 그래서 한번 제퍼 뭐 하는 앤지 한번 보면서 extremely resource constrained한 환경에서는 OS가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될지 한번 살펴봅시다. 아주 극한으로 작은 환경에 집어넣고 싶었던 제퍼 OS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뭐 실리콘이 작아야 된다. 뭐 이런 거는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IoT가 작으니까 들어가는 OS의 특징인데
보게 되면 이 두 번째 블릿에 이제 highly configurable, highly modular라고 되어 있어요. configure도 뭐 용이해야 되고, 사실 제일 중요한 방점은 모듈라예요, 모듈라. OS가 이런저런 레고 블럭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모을 수도 쉽고 그 다음에 뺄 수도 쉽고 특정 블럭을 교체하기도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고 얼마나 다를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언급한 OS들 대부분 뭐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개발 환경, 안정적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극한에 있는 애들은 정말 조그만한 하드웨어 회사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부품들입니다. 따라서 속 운영체제가 가져야 될 기능들이 있어요. 그 기능들이 다 필요할 수도 있고 일부 빠질 필요도 있으니 필요한 건 집어넣고 필요 없으면 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더불어서 특정 모듈은 이 하드웨어에 안 맞기 때문에 바꿀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레고 블록식으로 되어 있어서 끼기도 용이하고 교체도 용이하고 변경도 용이한 이런 특징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체제는 앞쪽에서 커널이 있다. 그 다음에 위쪽에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중간에는 운영체제 안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 커널 강지는 아니고 중간계에 해당하는 뭐 통상 미들웨어 뭐 이런 거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굉장히 코딱지만한 것들인 경우에 이게 이것저것 나누기가 되게 복잡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계위를 나누면 참 편한 거. 소프트웨어를 짤 때에 뭐 너무 밑바닥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편하죠. 근데 계층을 여러 개로 나눠 놓으면 결국 그게 소프트웨어 짤 때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CPU와 메모리를 많이 먹습니다. 그 제퍼는 보면은 커널 모드만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소프트웨어들이 그 어플리케이션 계층에 올라가고 커널은 커널에서 지 할 일만 하고 이게 아니고 되게 합쳐요. 그렇게 함으로써 작게 빠르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커널 모드만 지원을 하고 어플리케이션인 경우에도 사실 커널 안으로 들어가는지라 그냥 통으로 합쳐버리는 구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접근을 하는데, 하나는 나노 커널, 하나는 마이크로 커널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한 군데로 다 때려박아가지고 정말 조그맣게 만드는 게 마이크로 커널이란 단어들을 좀 썼는데 그보다도 적은 나노. 그래서 보면 10K 바이트예요. 10KB 언더에 정말 작은 거에 들어갈 때에 제한된 기능이지만 돌아는 가는 이런 모드가 있고요. 그래도 커널이 있고 그 위에 조금 더 어드밴스드한 게 올라가서 계층 구조를 갖춰야지. 이게 이제 마이크로 커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케바케예요. 정말 작고 뭐 이것저것 뭐 레이어를 나눌 그런 상황이 아니다. 구겨 넣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나노 커널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도 조금 계위를 갖추고 밑에서 해야 될 것, 그 위에 좀 똘똘하게 할 일. 사실 이렇게 여유만 있다 그러면 이게 좋죠. 그러면 하드웨어가 교체되더라도 대부분 많이 바뀌진 않으니까. 이런 경우로 이제 마이크로 커널로 만드니 결국은 뭘 느낄 수가 있습니까?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모듈라가 돼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제한된 환경에 따라서 운영체제가 어플리케이션하고 이게 둘이 갈라져 있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그냥 하나로 합쳐지고, 하나로 합쳐지는 것도 정말 기능이 리미티드 펑셔널리티 웬만한 거 다 빼고 요것만 되면 돼, 그리고 더 작아지는 구조로 가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OS 공부하기에는 좋은 OS, 좋은 그 모범이 되는 OS 같아요. 자, 이런 환경에서 프로그래밍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유저 스페이스가 없어요. 앞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어플리케이션이 쓰는 모드, 운영체제가 쓰는 모듈, 중간계가 쓰는 모듈 이렇게 나눌 여유가 없어요. 그냥 다 합쳐가지고 커널 안에 다 때려 박는 것이고, 노 다이나믹 런타임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통상 뭐 C++에서도 다이나믹 링킹이란 기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윈도우즈라 그러면 깔려있는 소프트웨어 중에 확장자 DLL, 다이나믹 링크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필요할 때 필요한 모듈만 메모리로 불러쓰고 그 모듈이 필요 없어지면 제거하는 기법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거의 쓰지 못합니다.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이런 거로 도배되어 있는데 못 쓴다는 얘기고, 메모리하고 리소스가 statically allocated 된다는 건 이제 C++ 배우다 보면 배열을 배워요. array.
개수를 정해가지고 잡죠. 우리가 파이썬은 좀 달라요. 파이썬은 배열 비스무리한 게 있는데 크기가 필요하면 동쪽으로 늘고 필요 없으면 동쪽으로 줄죠. C++의 어레이는 그렇지 않아요. 잡으면 고정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동쪽으로 할당하는 것들은 안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OS 아까 설명하면서 주된 기능이 뭐 메모리 얼로케이션, 프로세스 얼로케이션이라고 그랬는데 동적 메모리 관리는 굉장히 부담이 큰 기능이에요. 그런 거 다 빼버리겠다는 거니 결국은 동적으로 뭐 메모리를 많이 잡고 이런 용도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디바이스가. 세 번째로는 그래도 하드웨어 만드는 사람이지만 소프트웨어들은 이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A에도 돌고 B에도 돌아야죠. 그 제퍼는 인텔 아키텍처 32예요. 인텔 CPU, ARM, 마크, 기타 등등의 하드웨어 위에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멀티 패러럴, 리얼타임 이렇게 지나오고 있는데 OS가 특정 분야에서 가지는 그 특징들이 다 다른 거를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OS 본인이 하나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로 퉁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본인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어떤 OS를 요구하는지를 잘 알 필요가 있지요. 사실 그리고 이 OS는 약간의 중간계인데 제퍼쯤 되면 제퍼 위에서 돌아가는 언어는 또 제한돼요. 따라서 언어를 먼저 정하고 OS로 오기를 했는데 사실 OS가 지원할 수 있는 개발 언어가 몇 개냐 요 제한성이 또 같이 생기니까 이 부분도 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퍼가 뭐 8KB, 10KB 언더의 나노 커널 뭐 이러니까 뭐 이거 뭐야 싶을 생각이 들 텐데 이거 제대로 된 OS예요. 실제로 제대로 된 OS고요. 이게 계층 구조인데 아래쪽을 보면 이제 하드웨어 플랫폼과 통신 방식이 들어있고 그 위에 마이크로 커널, 나노 커널 그래서 커널이 올라가죠. 기타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전기를 제어하는 파워 매니지먼트, 그래서 하드웨어에 대한 컨트롤이 있고요. IP 버전 4, IP 버전 6는 인터넷 통신이 되는 프로토콜이니 인터넷 통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시큐어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DTLS, TLS, 나중에 컴퓨터 네트워크 수업 들으면 이제 그 4계층이라는 OSI 7계층이라는 걸 배우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은 저 TLS가 TCP라는 소프트웨어를 쓰는 통신 소프트웨어고 S가 붙는 건 이제 시큐리티가 된다는 거예요. 작지만 시큐리티 돼요. 그 위에 HTTP 같은 웹 서비스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그만한 애들은 대부분 타협의 여지가 없이 제일 선호하는 언어가 뭐예요? 그럼 되게 C를 대니 C API가 있고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짜죠. 인터넷 통신 HTTP 포함해서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큐리티까지 보장을 되니까 괜찮은 OS죠. 단지 작을 뿐이고 기능이 제약된다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퍼가 장난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이 퍼포먼스 하다는 건 딱 저 정도 사이즈로 저 정도 기능이 필요한 곳에서는 요구하는 수준을 맞춘다라는 얘기고요. 멀티 스레드라는 것은 프로그래밍 기법 중에 CPU가 여러 개인 거를 프로그래밍하면 멀티 코어, 그 위에서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동시에 돌아가는 거는 멀티 프로세스. 하나의 프로세스는 원래 독자적인 데이터를 다 가져요. 근데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서 또 쪼개요. 데이터는 쉐어하면서 일꾼들만 여러 개로 만드는 걸 멀티 스레드라고 그러는데 그런 고난이도의 프로그래밍 기법도 할 수 있으니 동시에 여러 개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 분릿을 보면 아까 8KB, 10KB는 모든 코드를 포함했을 때고 커널만 따지면 딱 2KB 정도로 나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훌륭한 운영체제예요. 2KB. 그래서 저렇게 2KB 정도의 메모리만 있으면 동작을 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디다 쓰느냐? 보는 것처럼 이제 센서, 주로 센서들이 나오죠. 웨어러블 디바이스, 태그 이런 것들에서 되는 것.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는 패시브한 소자로 그냥 전기 들어가면 불 켜지고 꺼지고 뭐 이렇게 패시브하다는 게 카드처럼 이렇게 되면은 정보를 소량으로 주고 이랬던 지능이 없었던 정말 극단에 해당하는 작은 애들도 이제는 지능을 부여하고 작업을 할 수 있는 똘똘한 애들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너무 작은 쪽으로만 얘기했는데 제퍼는 메모리가 크면 더 훌륭한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기능들이 많기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하면 좀 더 똘똘한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 bulli시고요. 두 번째 있는 경우에는 그래요. 좀 더 큰 메모리 가지고 있으면 훌륭하게 쓸 거예요. 그리고 와이파이라든지 블루투스라든지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통신 기법들이 대부분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와이파이나 블루투스처럼 와이어리스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바디어 에리어 네트워크, 팬 에리어 네트워크 통신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쪽엔 전구 위주로 얘기했지만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우리 피트니스, 헬스케어, 그 다음에 와치, 그 다음에 이 뭐 IoT 와이어리스 게이트웨이라고 부르는 거는 뭘까요? 뭐 이렇게 전기 스위치, 기타 집안의 센서들 이런 것들을 할 때에도 많이 쓰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리눅스 본체가 들어가서 너무 헤비하게 돌 필요가 없이 딱 제퍼에서 동작하는 기본만 가지면 되면 제퍼를 집어넣어서 필요한 기능만 하면 된다라는 철학으로 접근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OS들, 다양한 OS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분야별로 많이 쓰는 OS들을 지금 하나씩 선별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저런 분야의 OS들은 이런 특징들을 필요로 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슬라이드를 보면 두 가지의 이제 중요한 방점이 있는데, 일단 레퍼런스가 틀렸네. 쏘리. 이거는 ARM 사이트에 가면 나와요. ARM 회사. ARM이라는 단어가 일단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 휴대폰에 가장 많이 쓰이는 프로세서, ARM 프로세서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트러스트 존입니다. 저거는 ARM사에서 제공하는 기술이고요. 지금부터 설명할 건 마지막이에요. Secure. Secure. 여러분들 휴대폰 중에 삼성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쓰면 녹스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녹스. 그래서 휴대폰 안에 녹스라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 실제로 이 녹스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미 국방부라든지 이런 데서는 업무용으로 갤럭시 노트를 사용을 해도 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녹스가 지원되는 휴대폰을 이렇게 보면 보안 폴더라는 메뉴도 있어서 그 보안 폴더는 본인의 생체 인식 정보라든지 패스워드를 입력해야지만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휴대폰 안에서 완전히 고립된 보호 지역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휴대폰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특별히 그 유심이라고 부르는 본인이 통신사에서 개통한 카드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불법으로 동작하면 안 되는 카메라라든지 위치 정보 기타 등등이 많이 있어요. 원래 이 트러스트 존이라고 부르는 기법들이 트러스트 컴퓨팅이라는 분야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던 건데 데스크탑에서도 제한이 되고 만들어졌어요. 근데 데스크탑에서는 별로 인기를 못 끌었고 이 휴대폰에서는 나름 이런 정보들이 많으니 나름 서비스가 되고 부품이 지원을 합니다. 돈은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갤럭시 노트 시리즈에서는 제공하지만 갤럭시 시리즈에서는 디폴트로 제공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 굉장히 돈 많이 들어가는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시큐리티한 O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트러스트 존이라는 거는 ARM이라는 회사가 만든 고유 명사예요. 본인의 시큐어한 컴퓨팅 환경을 트러스트 존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했고요. 첫 번째 블릿에 있는 것처럼 원래 이런 것들을 트러스티드 컴퓨팅이라는 분야 혹은 표준에서 다루었어요. 트러스트 컴퓨팅은 두 번째 분리처럼 트러스티드 컴퓨팅 그룹이라고 부르는 국제 표준 단체가 있는 데서 컴퓨터 안에 보안으로 보호돼야 되는 정보가 있으면 컴퓨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있는 것처럼 그냥 추상적인 트러스티드가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스페셜라이즈드 미닝이 있는 건데 문제는 데스크탑 컴퓨터는 너무 비싸서 이런 기능을 집어넣으면 너무 비싸서 그리고 컴퓨터 안에 있는 정보는 그냥 파일을 암호화하면 될 것 같아서 인기를 끌지 못했어요. 컴퓨터 안에 파일밖에 더 있나요? 뭐 암호화할 게. 근데 문제는 휴대폰인 경우엔 다르다는 얘기죠. 휴대폰은 본인의 가입 정보, 그 다음에 위치 정보, 카메라, 사진, 방어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은 데스크탑 컴퓨터 분야에서
기술은 있었지만 상용화가 되지 않았던 것들을 휴대폰에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 나름 성공한 것이 이 트러스트존 기술이 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인크립션이라는 저 단어가 또 등장하죠.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암호화하는 거 말처럼 쉽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기능이 더 추가가 됐고, 단지 소프트웨어만으로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밀결합된 환경에서 암사의 CPU 더하기 본인들의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기타 등등을 모두 묶은 것을 트러스트존이라고 얘기합니다. 소프트웨어 융합개론에서 등장을 했었던 얘기도 한데, 그땐 짧게 얘기했었죠. 트러스트존은 기본 컨셉이 단순해요.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켰을 때 휴대폰 안에는 트러스티드 되는 환경과 트러스티드 되지 않는 환경 둘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보호돼야 되는 모든 정보와 기기들은 트러스티드 된 쪽에서만 동작을 하거나 읽거나 쓸 수가 있어요. 트러스티드 되지 않은 쪽에서 예를 들어 카메라라든지 위치 정보를 접근하려고 그러면 트러스티드의 도움을 받아서 접근을 해야만 하고, 불법적인 경우 모두 차단이 되는 겁니다. 기본 컨셉은 되게 단순하죠. 따라서 컴퓨터 안에 두 개의 운영체제가 별도로 동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저 트러스티드 쪽은 절대로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암호화된 커널, 암호화된 어플리케이션, 하드웨어인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추가 장치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보는 것처럼 오른쪽이 시큐어하고요, 왼쪽이 언시큐어한 노멀입니다. 결국은 노멀 월드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나 iOS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오른쪽이 시큐어한 것은 결국은 이제 뭐 본인들이 만든 OS를 넣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큐어한 월드는 오른쪽 하단을 보면 시큐어한 엘리먼트라고 줄이 뻗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들이 될 수 있어요. 카메라, GPS, 그 다음에 유심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기타 하드웨어적으로 정보를 주고 받아야지만 접근이 가능한 하드웨어 회로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고, 그 위에 시큐어한 OS, 그 다음에 보안으로 믿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왼쪽이 결국은 노멀 월드가 인베디드 OS가 뭐 iOS나 안드로이드가 될 수 있는데, 이쪽 영역에서 열심히 응용 프로그램이 돌다가 보안에 대한 정보를 접근해야 되는 경우 시큐어 월드 쪽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큐어에 있는 OS가 이거를 지원을 해줘서 시큐어한 하드웨어의 정보를 읽어와서 전달하는, 혹은 얘가 허용을 해줘야지만 노멀 월드가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 부팅을 할 때 시큐어 월드 쪽의 OS가 먼저 살아나요. 그리고 시큐어 OS가 살아날 때 본인이 오염이 됐는지도 확인을 해요. 오염이 되어 있으면 아예 동작을 안 하고, 오염이 안 되어 있으면, 즉 코드가 깨끗하면 본인이 부팅을 한 후에 본인이 성공적으로 부팅을 해서 시큐어 해야 되는 하드웨어들을 다 장악하고 난 후, 그 다음에 노멀 월드의 부팅을 허가합니다. 약간 복잡한 구조잖아요. 그 정도 해야지 시큐어 하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었던 그림을 조금 더 펼친 거예요. 아래쪽을 보면 뭐 디스플레이, 터치 스크린, 그 다음에 뭐 기타 등 CSU, 뭐 IPU 뭐 이러고 나오는데, 터치 스크린 뭐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줄이 어디로 뻗어 있냐면 시큐어 월드로 뻗어 있고요. 시큐어 월드의 줄을 따라가면 노멀 월드에 나와요. 결국 노멀 월드에서 아래쪽에 있는 하드웨어, GPU를 제외한 하드웨어에 접근하고 싶으면 다 시큐어 월드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고 하드웨어적인 시그널 제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총동원이 된 휴대폰 방어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관심 있는 친구들은 저거를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해가지고 일부 라즈베리파이에서도 하기도 하니까 뭐 배워두는 건 나쁘지 않고요. 결국 미자로 트랙인 경우에 그 로봇이나 자동차가 해킹해야 될지에 대한 걱정,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기법들로 해소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일개 개별자가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암사가 제공하는 저 트러스트존 같은 거 그냥 쓰는 것들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하지만 필요하다 그러면 암의 트러스트존을 사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적인 포인트와 기술적인 포인트 네 가지에 의해서 어떤 OS를 선택할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주로 뭐 철학이나 개념을 설명하고 이론을 설명을 하는 부분이 지금까지였다면 오늘은 그냥 철저하게 그냥 기술적인 설명들을 했어요. 비즈니스 마켓웨어도 있었지만 결국 이제 리눅스를 굉장히 자주 반복 언급을 해왔던 건 사실인데 리눅스가 여러 곳에 많이 쓰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특정 분야를 지칭하고 아주 구체적인 정량적 리퀘어먼트를 댔을 때에 리눅스가 쓸 수 없는 분야들도 있어요. 리눅스가 쓰여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럴 때에는 우리는 스페셜한 OS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풀고자 하는 문제에 그것이 비록 특정 하드웨어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문제가 예를 들어 뭐 하드 리얼타임을 제공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 하드웨어가 범용이기는 한데 굉장히 리소스가 작아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굉장히 강력한 시큐리티가 필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국방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페셜한 OS가 필요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뭐 제퍼라든지 VxWorks라든지 이런 OS를 두고 그 OS의 특징을 설명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그런 분야에는 그런 특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분야에는 특징이 필요하니까 잘 본인이 하고자 하는 분야의 문제에 맞는 OS가 무엇인지 잘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은 참 OS를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 들은 사람들 중에 좀 흥미가 있으면 뭐 본인이 지금 맥OS를 쓰는 경우에는 지금 위키페디아에서 유닉스 본인이 쓰는 거에 조상님들을 한번 구경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리눅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면 리눅스의 히스토리를 좀 알아봅시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누가 만들었는지 인터뷰하는 책을 권해줬던 것처럼 본인이 쓰는 운영체제의 조상님들을 좀 그 운영체제 자체를 만든 사람들을 좀 알 필요가 있죠. 맥킨토시 쓰는 사람들 중에 뭐 스티브 잡스 자서전 읽고 이랬다 그러면 넥스트 스텝 위키페디아도 한번 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일 겁니다. 들어가면 그 아직도 화면 UI도 있고 사진도 있고 그런데 나름 예뻐요. 한번 구경해 보세요. 최근에 추세 중에 하나는 그 디스트로를 직접 만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금 OS를 커스터마이즈 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뭐 하드웨어 보드를 만드는 회사는 그 BSP라고 불러서 베이직 서비스가 되는 OS 패키지를 본인들이 제공하기도 해요. 지금 이 그림은 구분투예요. 구분투. 그러다 이제 최근에 G 리눅스가 됐는데 구글은 본인들이 업무용으로 무슨 운영체제를 쓰겠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일단 리눅스를 개인 데스크탑에 쓰고 있고요. 본인들이 리눅스를 커스터마이즈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분투 베이스로 했다가 최근에는 그냥 리눅스 가지고 했다 그러는데 보고 있는 것과 같이 구글도 본인의 개인적인 그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디스트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그 당장 뭐 OS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점점 본인이 필요로 하는 OS, 본인이 좋아하는 OS 이런 것들은 어떤 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리눅스 설치한 친구들 중에 엔터테인먼트에 특화된 리눅스도 있고요. 게임에 특화된 리눅스들도 있어요. 따라서 굳이 이렇게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패시브한 모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아직도 있다 그러면 조금 개방적인 마인드로 리눅스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제입니다. 결국은 문제를 정의해가지고 그거를 끈끈이 과제로도 이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뭐 단순해요. 뭐 자유양식인 거는 항상 알고 있을 거고 과제는 단순합니다.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 그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OS를 한번 찾아보세요. 또 성의 없게 뭐 우분투 뭐 대충 갈겨 쓰고 뭐 맥OS 대충 갈겨 쓰고 이러지 말고 제발. 지금 세 가지를 올려놨는데 예를 들어 미래자동차 로봇 트랙인 경우에는 그래요. ROS 이번 기회에 ROS 뉘가 만드셨으며 어떤 특징이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한번 개선할 방향은 없는지를 보는 거 훌륭하잖아요. 그래서 미자로라 그러면 ROS 한번 리코멘드 하고요. 데이터 사이언스 트랙인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이죠. 멀티 패러럴 서버 프로세싱이니 우분투 OS로 훌륭해요. 교수님 끝이에요. 이러지 말고 2학기에 데이터 센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거나 하면
이 컨테이너, 도커, 쿠버네티스 뭐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 컨테이너가 뭐냐? 수천 수만 개 위에서 일을 돌리는 건데 그 일을 돌리는 거를 어떤 OS를 사용을 하느냐? 알파인이라는 OS를 많이 써요. 이 경우에는 수천 수만 개의 내가 동시에 일을 주고 끝나면 확 없애버릴 건데 이런 용도에는 우분투도 무겁고 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아요, 알파인은. 따라서 대사는 알파인을 한번 잘 알아두면 나중에 데이터 센터 프로그래밍 할 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본인이 쓰는 게 뭔지 좀 알고 쓸 테니까. 게임! 배째고 누워가지고 윈도우즈가 최고예요 이러지 말고 서버 쪽은 관심이 없어요 이러지 말고 오르비스라 그래가지고 그 플레이스테이션 4에 들어가는 OS입니다. 앞쪽에서 일부러 유닉스 BSD, FreeBSD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FreeBSD 베이스로 만들어진 PS4의 OS예요. 따라서 관심 있는 친구들 이렇게 세 가지 있으니까 정할 거 없으면 요 셋 중에 하나 선택을 해도 되겠고요. 아니면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OS를 선택해서 해보도록 해요. 게임이라 그러면 한두 번 언급이 된 레트로 파이 OS도 있어요. 레트로 파이 OS. 게임을 위해서 만든 라즈베리 파이 위해서 클래식 게임 하기 위해서 만든 OS죠. 대부분 그 버추얼 머신이라든지 에뮬레이터 돌리는데 강한데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주차 Select Right Operating System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요. 이제 다음 7주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